안녕하십니까. 5월 2일, 2026년 5월 2일 기대수 3기 콜로퀴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의 사람들이 모이셨는데요. 네. 온라인으로는 한 분도 안 들어오실 것 같고. 뭐 들어오시겠죠? 일단은, 네. 그렇고, 발표를, 지금은 6분이 예약이 돼 있는데, 그, 네. 발표는 6분이 예약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김남호 선생님, 김록기 선생님, 윤현민 선생님, 지용현 선생님, 정승민 선생님, 이렇게 순서로 해서 네,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거를 먼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어? 말, 왜 귀 안 들리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안 들렸거든요. 얘기가 안 들려요? 네네, 여기 끈 거 아니에요? 오디오 껐잖아요. 오디오 오디오로 껐을걸요? 바꿨는데 오디오를 끄면 아예 안 들려요. 오디오랑 마이크를 둘 다 끄셔야 돼요. 레코드 다시 할까요? 저 뒤에 있고. 네. 저도 지금 이거 끼고는 있는데, 네. 여기서 소리도 듣고 있어요. 그쵸? 네네. 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죄송합니다. 레코드 다시 할까요, 그러면? 아니,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 거를 발표를 먼저 약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의 오늘 발표는 Geometric Formulation of Quantum Mechanics라 그래서 이제 그 양자역학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그 포뮬레이션을 할까에 대한 발표를 할 거고 요거 참고가 된 논문이 요겁니다. 포샹 이거 좀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논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뭘로 할까를 하다가 그 양자역학의 어떤 상태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태 공간 이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가 있고 순수 상태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걔를 이제 모멘텀 맵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은 하나인데요. 양자역학도 이제 고전역학처럼 이제 플로우라는 언어로 볼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슈레딩거 동력학 다이나믹스와 이제 해밀토니안 플로우 꺼주세요. 네. 네. 해밀토니안 플로우가 이제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상태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고전역학의 예시를 한번 좀 언어 측면에서 조금 한번 빌드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 공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큐비트의 예시에서부터 이제 S3와 S2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호프번들이라는 어떤 그 수학적인 그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 맵이라는 그 언어가 있는데 이 호프 번들과 모멘텀 맵과 이제 심플렉틱 리덕션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 두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슈레딩거 다이나믹스가 해밀토니안 플로우가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그 의미를 회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최소한의 그림으로 아까 이제 언어 빌드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심플렉틱 매니폴드로 상태 공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해밀토니안 펑션 H라는 해밀토니안 펑션이 이제 그 타임 이볼루션이라고 해서 시간 발전을 만들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요 식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H라는 이게 보통은 이제 에너지가 되거든요. 에너지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고 그 함수 h에서 이제 벡터장 xh로 이제 저기 변환이 되고 그거를 이제 흐름으로 네 잠시만요 그 임수현 선생님 오셨는데 한 분 잠깐만 나가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흐름으로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요거를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 뒤에 그 부록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그 발표 자료는 올릴 거니까 부록을 확인을 하시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시로 이런 이제 해밀토니안 펑션이 이렇게 2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이 그 뭐지? 그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계산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계산은 이제 뒤에 부록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시각화를 하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양자역학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고전역학에서는 해밀토니안 함수가 이제 이런 심플렉틱 플로우를 만든다는 것을 뭐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대충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럼 양자역학도 이런 심플렉틱 플로우에 대한 식으로 볼 수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논문에 나온 정리 3.2가 있는데 그 정리 3.2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H라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공간 위에서 해밀토니안 연산자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해요, 물리학에서. 그래서 요 H, 그 햇에 대해서 이제 슈레딩거 벡터장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호들은 뭐 이런 애들은 상수고, 그리고 얘는 그 허수 단위죠. 허수 단위고, 얘가 이제 일반적인 그 양자역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되면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해밀토니안계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이제 네 빌드업을 일단 해놓고 가보겠습니다. 5분 됐습니다. 네. 그럼 양자역학에서는 위상 공간이 먼저 있고 그리고 해밀토니안이 어떤 플로우를 만드는데 그 진짜 상태 공간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공간 위의 흐름으로 플로우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 큐빗을 예로 들었을 때 그 공간 해밀토니안 공간 H가 C2라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큐빗이 0과 1의 이제 이런 A 더하기 뭐 B 이런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는데 얘가 각각이 뭐 YI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C2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럼 정규화 조건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R4에 있는 이제 그 S3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제 좀 차원을 축소해서 그린 거죠. 차원을 축소해서 이런 구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S1이라는 걸 퍼센트를 해주면 그러면 CP1과 같아지는데 걔를 이제 S2랑 아이소모픽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S3 자체가 그 물리적인 상태 공간이 아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양자역학에서 이런 E의 IP라는 것을 곱해진 형태가 그 위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위상이 다른 얘가 지금 1이잖아요. 1 S1인데 그 S1을 이제 쿼션트를 해줘야 실제적인 물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쿼션트를 해서 S2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블로흐 구면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호프 번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S1을 이제 S3에 약간 액션을 한 것이라고 저는 이게 이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 S1이 이제 S3에 이제 액션이 된 형태로 걔를 그 파이 맵을 통해서 그 퍼센트 맵을 통해서 이제 CP1으로 만드는 형태고 이거는 이제 지금의 예시에서의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U1에서 이제 SH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프로젝션 맷 파이로 해서 이제 이 PH라는 공간으로 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H가 결과적으로 실제 물리적인 어떤 순수 상태의 공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아까 보셨던 요 I EIF가 이제 중복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복을 쿼션트하는 구조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S2 위에서 요런 S1이 붙어 있는 번들 형태로 볼 수가 있고 그 번들을 쿼션트를 해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같은 공간을 다른 관점에서도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얘를 이제 위상 중복을 쿼션트한 공간으로 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 메카닉스를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모멘텀 맵과 심플렉틱 리덕션을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S1 대칭이라는 것이 있고, 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S1 액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Z라는 어떤 뭐 벡터든 아니면 어떤 뭐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대상들의
E의 IT가 이제 액션이 작용한 그런 그러니까 그룹 액션인 거죠. 그룹 액션이 된 그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페이즈라는 것을 그러니까 돌린다는 게 이제 회전 대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대칭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막 정확하게 공부를 잘 못해서 무슨 뭐 리그룹 뭐 리알제브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공부를 다 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뭐 모멘텀 맵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멘텀 맵 자체가 그 대칭을 함수로 기록하는 장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 맵에 이제 레벨셋이 SEM-1를 주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은 뒤에 부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이 맵을 계산을 해주면 이 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상수를 C를 2분의 1 같은 걸로 적절히 선택을 해줘서 얘가 0이 되도록 해주면 그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걔가 Z가 1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CN에서 Z의 크기가 1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S2n-1이라는 이제 공간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모멘텀 맵의 레벨셋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시메트리에 대응하는 함수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리덕션이 왜 필요한가도 조금 봐야 되는데 그 레벨셋 요거 위에서는 이건 아까 이제 인버스를 했던 그거죠. 이 위에서는 이제 S1 대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대칭 방향에 대한 그 중복도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도에 대한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이제 S3에서 S1을 쿼션트해서 그 S2와 같은 그러니까 S2가 나오는 그 호프 번들의 상황과 어떤 유사한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 대칭 방향을 제거를 해서 진짜로 물리적인 어떤 상태 공간을 얻는 과정을 어,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요거는 조금 스킵을 하고 그러면 이 관점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쿼션트 셋 단순한 이제 쿼션트 셋이 아니고 이제 해밀토니안 지오메트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이제 퀀텀 페이지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실제 이제 관측을 해야 되니까 옵저버블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전역학에서는 원래는 실함수였거든요. 실수인 함수였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이제 그 셀프 조인트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다루고요. 그래서 기대값을 통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옵저버블을 이런 식으로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까 이 얘기를 했던 정리 3.2의 의미는 한마디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레딩거 다이나믹스와 해밀토니안 플로우가 같게 된다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전력학 같은 경우는 이런 해밀토니안 플로우의 언어로 기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상태 공간 pH를 먼저 찾아야 하고요. 이 호프번들이라는 언어는 이 쿼션트 관점에서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모멘텀 맵과 이제 심플렉틱 리덕션은 이런 양자역학의 같은 공간이 해밀토니안 지오메트리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들로 이제 나온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다이나믹스도 원래는 그냥 다른 언어들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밀토니안 플로우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상태 공간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이런 해밀토니안 랭귀지로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부록이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있으신가요? 좀 얼마 남았죠? 무지성 질문이긴 한데, 네, 이거 저녁 상태 같아가지고 같아진다, 그게 네. 뭔 말인지 설명 좀 해주나요? 그러니까 위상이 달라요. 네. 위상이 다른데 어디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그 파동 함수라는 걸로 나오거든요. 파동 함수가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쓰면 사인 피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다가 사실은 푸사이 파이 말고 알파 이런 걸 붙여도 사실은 전체적인 객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위상만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평행 이동한 상태이잖아요. 뭐 그래프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그래프만 보면 평행 이동한 상태인데 그 위상이 좀 달라진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네,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기대값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기대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이런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E의 IP가 곱해진 이렇게 된 상태였으면 얘가 곱해지나 마나 어쨌든 기대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계산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당연하죠. 왜냐면 크기가 1이니까 다 날아가니까 내적을 하면. 네, 네. 의미로도,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실제적인 그 의미가 있는 애들은 그런 페이지들을 다 제거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Q&A도 달아놨거든요. FAQ도 달아놨거든요. 네. 여기. 그래서, 네. 혹시, 네,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아, 하겠습니다. 네. 잠깐, 네. 네. 되나? 5분 내로 네. 했어요. 지금, 김나무 선생님. 저는 제 마이크를 켜고 하면, 네. 아, 그럼 제가 마이크를 끌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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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최소공면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최소공면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살펴보고 그 최소공면의 그 실제 계산상에서 계산을 확인해 보면 결국에는 이 H는 0이라고 하는 어떤 그 PD 그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으로서 최소공면을 이제 그 해 방정식이 최소공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 H라고 하는 평균 공률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좀 복잡한 그 2차 미분 텀도 있고 그리고 그 법선 방향의 벡터도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이소서멀이라고 하는 후술 이제 설명할 내용이지만 아이소멀이라는 코디네이트 하에서는 그 각각 좌표 함수들이 하모닉이라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모닉이라는 조건은 복수로 돌리게 되면 결국에 G로 편미분한 벡터가 홀로몰픽인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던 그러한 그 최소 공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복수 해석학에서 어떤 특정한 홀로몰픽 원폼과 메로몰픽 펑션을 찾는 문제로 그 해집합이 기술될 수 있더라. 최소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쪽으로 발표를 이어가려고 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물리학과를 전공하지도 않고 물리학의 내용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와이어 같은 거 하나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어떤 비눗방울이 조금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이게 좀 균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균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이제 굉장히 좋아한 개념들이 있죠. 그 로컬 미니멈 그리고 네 미니멈하고 뭐였죠? 네. 그런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미니멈까지 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가 사랑하는 건 항상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았죠. 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그러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영역이라는 걸 잘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역이라는 함수를 잘 정의하고 영역의 1차 미분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테일러 전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에어리어라는 거를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일부러 인덱스를 어떤 걸 줘요. 변형하는 상태를 줬을 때 이게 조금 변했을 때 얘는 크리티컬 포인트야. 이럴 때 우리는 얘가 지금 스테이셔너리한 어떤 에어리어라고 얘기하고 싶어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를 한번 기술을 해보면 0을 대입했을 때 원래 영역이 나오고 그리고 얘를 한번 미분해주면 x 플러스 나머지는 어차피 1차 근사까지만 저희는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만이 그 미니멀 서페이스 최소 공면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술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에어리어라고 하는 펑션을 잘 정의를 하고 그리고 t라고 하는 그 어떤 x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잘 도입해서 그 x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공면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수학적으로 조금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정의를 해보면 그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그 많이 계산을 했었던 개념 중에 영역을 구하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두
그 저평면의 벡터 두 개에서 요거의 넓이를 구했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어떤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들. 그걸 이제 저희가 에어리어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네, 요 개념을 토대로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 공면 정도는 레귤러라고 일단 둘게요. 그래서 레귤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면 시그마의 그 임의의 점 P마다 저평면이 두 저펙터로 이제 스팬되는 상황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러한 그 노름이 0이 되지 않게 잘 정의가 되는 상태로 일단 가정을 걸어주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어떤 펑션의 형태로 그 매개와 공면을 지칭하는 그 매개화 함수 x를 받는 것마다 거기에서의 영역을 뱉어주는 함수를 정의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에어리어를 조금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라는 거를 지칭을 하는 데는 조금 더 품이 들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이제 저희가 영역이 변한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영역이 변한다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의 영역에다가 t라는 파라미터를 두고 어떤 벡터장을 더해주는 형태로 생각을 하면은 t가 변하는 것마다 특정한 벡터장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영역이 움직이는 상태를 조금 기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t라고 하는 4개의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변수를 받는 것마다 영역이 바뀐다라는 개념을 잘 기술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최소 공면의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말이 조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임의의 벡터상 V를 생각을 했을 때는 두 개로 항상 저희는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평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탄젠트 벡터 방향과 그리고 그 탄젠트 플레인 방향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얘를 쪼개게 되면 어떤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저벡터 방향으로의 그리고 저평면 방향으로의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재매개화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S1 케이스에서 직권을 잡는 거지만 그 공면으로 넘어가더라도 영역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점들을 옆으로 저평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냥 재매개화에 불과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S1 케이스만 보시더라도 이게 그 법선 방향으로의 움직임들은 반지름을 키우게 되는 효과를 줘서 이게 좀 달라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법선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는 게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대상은 이 저평면 방향에 수직하는 벡터장을 볼 건데 이 녀석은 점마다 어떤 값을 갖는 녀석과 그리고 법선 벡터 그냥 노말 이거 표준화 시켜준 거죠. 네, 표준화된 형태로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T라고 하는 함수를 잘 정의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영역을 잘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영역이 변한다는 개념을 잘 정의를 했으니 이제는 실제로 1차 근사를 봐야겠죠. 1차 근사에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봐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보는 방향 자체는 앞서서 정의를 했듯이 XTU 플러스 XT V의 노름을 보는 거랑 똑같고 이 녀석은 사실 G라고 하는 리언 매트릭의 디터미넌트를 보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T마다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리만 매트릭의 성분들을 EFG라고 설정을 해주면 이 녀석은 걔가 T마다 변하는 녀석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녀석을 저희가 정의한 XT에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정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이 1차 근사만 볼 거기 때문에 t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2차 텀부터 다 죽고 1차 텀 항인 딱 요 녀석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럼 계산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h라고 하는 녀석이 평균 곡률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은 저희가 그 리만 매트릭이 포지티브 데피니션인 걸 알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h는 임의의 h이기 때문에 임의의 h에 대해서 이 녀석이 항상 0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평균 곡률이 0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h가 0인 편미분 방정식 조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h는 0인 편미분 방정식의 해집합으로서 그 매개와 x를 좀 좌표 함수들을 각각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여기서 conformer, isosomer이라는 조건이 정확하게는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EFFG 이런 형태로 주어질 때 얘가 람다 0, 0, 람다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됐을 때를 저희가 아이소서멀 코디네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인정을 하자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h라는 함수의 정의를 잘 보시게 되면 얘랑 얘가 같게 되고요. f가 죽게 되고요. f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2를 람다 제곱이라고 하면 그러면 2 람다 4제곱분의 2 플러스 g 람다 제곱이 돼서 얘가 2 람다 제곱분의 2 플러스 g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녀석을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2가 xuu 노말 정의입니다. 정의를 깊게 다루진 못했는데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녀석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벡터 항등식의 대입을 잘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각각의 좌표 성분들이 하모닉인 조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동치 조건이 되는 거죠. 아이소서멀 저 조건 하에서는요. 컨포멀 조건 하에서는 이게 동치 조건이 되고 이 하모닉인 조건을 그대로 복소 좌표로 옮길 생각을 하면 이 녀석들은 디르팅어 도함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려울 건 없고 그냥 편미분이죠. 편미분. x에서 x를 g 방향으로 편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는 녀석들인데 이렇게 해서 복소 편미분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 두 관계 얘랑 둘이 곱한다고 치면 이게 상쇄돼서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형태로 기술이 되고 그러면 각각이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할모닉 조건은 결국에는 이 녀석이 0인 조건으로 바뀌게 돼서 g 바 방향으로의 편미분이 항상 0인 그러한 xg를 저희가 홀로몰픽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홀로몰픽 조건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여기 이제 비르팅어 도함수를 이제 변형하는 과정에서 2분의 1 조건을 조금 상쇄해주기 위해서 2만 곱해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각각의 두 벡터를 받아서 컴플렉스 바이리니어고 얘는 컨주게이트를 취하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그냥 각각의 성분이 제곱합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F가 저희가 이게 0인 조건을 걸게 되면 얘가 0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허수부인 F가 0이고 E랑 G가 같은 조건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아이소소멀 조건이 결국에는 같은 벡터 두 개를 받아서 바이리니어 품에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조건하고 동치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저희가 널 컨디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앞선 조건을 저희가 홀로몰픽 컨디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널 컨디션과 홀로몰픽 컨디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XG 벡터 홀로몰픽 벡터를 받았을 때 걔를 저희가 적분을 해주게 되고 거기서 리얼 파트를 꺼내면 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니멀 서페이스의 매개화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 변형을 해줘서 저희가 아까 파이 1 제곱 플러스 파이 2 제곱 플러스 파이 3 제곱에서 얘를 대수적 조작으로 마이너스 i 파이 2 파이 1 플러스 i 파이 2 플러스 파이 3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상태에서 얘를 오메가로 정리하고 그리고 g를 파이 3 나누기 오메가로 정리를 해서 이 두 녀석을 적당히 이 수식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다시 기술하게 되면 이런 조건이 되고요. 결국에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g와 오메가를 결정짓는 문제가 미니멀 서페이스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저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게 놀라운 점이 되게 굉장히 물리적이고 그리고 되게 직관적인 그런 대상들의 그걸 구성하는 문제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메로모픽 펑션과 홀로모픽 펑션을 찾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게 조금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좀 굉장히 뛰어넘어간 부분이 많지만 최대한 직관을 전달드리려고 발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이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해야? 진짜 그냥, 이걸 보고 하면 네, 될까요? 공유를 중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시간초를 누르세요. 네. 아, 거기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제 태블릿으로 들어가는 게 아, 나을까요? 네네네. 근데 소리가 아마 안 들리는 상황 같아서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는 제 걸로 아마 들어갈 거라,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뭘 발표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들으면서. 네.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한 가지 방향에 이제 김나우 선생님 발표하신 미니멀 서페이스 이어서 내가 계산을 해볼까? 왜냐면 여기 오기 전에 그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산이 오래 걸려요, 되게. 15분 만에 못 끝낼 각인 것 같아서 그냥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저 미니멀 서페이스 해보고 싶은 게 저게 좀 해보면 좀 떠는 부분이 있는 게, 그 감상은 그러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발표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적어볼게요. 예시가 뭐가 있더라? 그 아까 전에 G랑 그 오메가를 G로 잡고 오메가를 만약에 뭐 DG로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끔찍하게 생긴 3, 4씩 들어가 있는 미니멀 서페이스 튀어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적으면은 막 제가 지금 방금 찾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그 진짜로 미니멀 서페이스인지 궁금해서 H 구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이거 된다라는 거 보이면은 이론상으로 되는 거니까 이게 일단 개쩌는 포인트 하나고, 그리고 요게 그 리얼 파트만 이제 미니멀 서페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너리 파트로 미니멀 서페이스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딱 두 개씩 튀어나오는 게 이게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발표 스피치 단순히 안 해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나우 선생님이 놀랍게도 서로 상의한 적도 없는데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최근에 이거 이제 확률론 미분기하 말고도 이제 대수학이 아름다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서 이제 아이디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이제 데피니션을 적어볼게요. 링 R이 있고, 이제 링 R은 여기서는 이제 커뮤테이티브, 링 위드 유니티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걸게요. 근데 이때 아이디얼이라는 거는 그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그 아래 이제 에디티브 서브 그룹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모든 이 아래 원소 아래 대해서 요게 다시 이제 i로 들어가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이제 아이디얼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아이디얼이라는 얘기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맥락에서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 위상을 주는 거랑 관련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위상을 준다라는 게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게 지금 발표의 목표가 아니고, 근데 위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세 가지 성질이니까, 위상이라는 거는 뭐 이제 공집합이 들어가고 전체 집합이 들어간다고, 유한 이제 교집합 어쩌고 저쩌고 있고, 이제 알비트러리 합집합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상의 정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단순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교집합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증명하는 입장에서 좀 트리키해서, 근데 이때 쓰이는 게 그 아이디얼의 합이라는 거를 쓰는데, 이 아이디얼의 합이라는 게 불편해서 구체적으로 정수에서 이거를 관찰을 이제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 토대로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얼 합이 이제 주제인데, 이 대수 언어 다 있고 이제 정수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몇 분이구나. 3분 차. 다행이다. 그래서 정수에서 정수에서 이제 아이디얼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것들이
투지는 이제 짝수들의 모임인데요. 뭐 0, 2, 4, 뭐 이렇게 뭐 음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리 예시인데 정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디어리 이런 이제 NG꼴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수의 경우에 아이디어리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은근히 이제 그 중요해서 이제 이거를 팩트로 그냥 갖고 오는 시작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 정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어떤 거를 생각을 하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정수 M을 들고 왔을 때 이 M이라는 거를 그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뭔가 이제 소수로 이렇게 적힐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M이 60이라고 하면은 뭐 60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뭐 뭐가 되나?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곱하기 5 제곱이 3, 곱하기 5.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2, 3, 5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정수를 그 이제 정수라는 거를 마치 함수로 보고 이 함수의 해집합이라는 걸 생각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레코드로 남는 거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함수를 주는 건지만 이제 적고 이거는 설명에 시간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지만 그 그냥 이게 여기서 이제 맥시멀 아이디어를 하나를 뽑아서 M은 이제 아이디어이라고 해서 이제 M 더하기 M, 여기 M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정수 R이라고 써요.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이제 매핑을 생각을 할 때, 요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라고 생각할 때, 이 출력이 0이 되는 거를 이제 그 조건을 생각해가지고 기술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게 이 소인수분해에 해당하는 m이 2지일 때 해가 되고, 3지일 때 해가 되고, 5지일 때 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일단 팩트로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6분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이 해집합들을 닫힌 집합으로 보고 싶어서 두 닫힌 집합의 교집합이 닫힌 집합이 돼야 되는 이상의 공리를 이제 끼워 맞추는 심정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그 이제 정수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정수가 하나는 60이고 하나는 뭐 15라고 하면은 그 녀석들의 이제 해집합이 그 각각의 그 약수로 떨어질 텐데 공통 약수를 이제 추출하는 그 행위가 이 해집합의 교집합을 하는 그거랑 완전히 지금 연역적으로 같아서 그래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그냥 구체적으로 60 그리고 15가 있다고 할 때 그 이제 공약수를 찾는 그 행위가 뭐에 대응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 녀석의 공약수는 이제 이 녀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의 그 이제 클로즈드 셋 2G, 3G, 5G 여기서 클로즈 셋 3G, 5G 이 녀석 교집합해서 3G, 5G 나오는 요 그 클로즈드 셋 두 개를 교집합한 행위가 정수에서 공약수 구하는 거랑 정확하게 같아서 그래서 이 정수에서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이걸 연역적으로 할 때 아이디어의 덧셈이 나오는 이유를 그거로 이제 스스로 설득하고 싶어서 그래서 정수의 공약수를 그래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공약수의 뜻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완전히 엘리먼트리한 세계로 갔습니다. 그 정수의 공약수라는 거는 단순히 그 정수 n하고 m이 있다고 할 때 그 어떤 그 정수가 또 다른 정수가 있어서 정수가 g가 있어서 g가 n도 나누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g랑 어떤 k를 곱했을 때 n이 된다 이런 뜻인데 네, 이렇게 그냥 표기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and g m일 때 이제 g가 n과 m의 이제 공약수라 그러고 그리고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걸 이제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는데
근데 의도는 뭐냐면은 모든 공약수를 다 찾고 싶은데 그 모든 공약수를 다 찾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라는 걸 찾고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으면 되겠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그 이제 60하고 15의 예시에서는 60하고 15의 약수는 3하고 공약수는 3하고 5인데 15라는 이제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은 모든 공약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거고요.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최대 공약수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에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방법은 이제 배주황 등식이라는 걸 쓰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순히 그 뭐를 관찰하는 거냐면은 n하고 m의 공약수가 있어요. g가. 그러면은 n 더하기 m도 g를 나눌 것이고 뭐 어떤 이제 선형적인 결합도 다 g를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선형 결합이 그러니까 이제 뭐 a n 더하기 b m 꼴로 이제 이런 것들 다 모으면은 그 안에 정확히 공약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0이랑 9로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거 딱 보면 공약수 3인 거 아는데 근데 12 빼기 9 해가지고 딱 3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3도 11 나누고 3도 9를 나누니까 되는 건데 거꾸로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AN 더하기 BM을 이제 모두 모으고 A하고 B를 이제 완전 다 정수해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면은 이제 최대 공약수가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역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꽂힌 거는 뭐냐면 이거 진짜 되냐? 증명을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이랑 뭐 이제 10을 두고 최대 공약수를 이제 찾아볼게요.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하는 건데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22를 먼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은 나머지 학번에 끝나면은 재미가 없는데 죄송해요. 한 방 컷이 나버렸는데 이게 여러 방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하고 n이 있고 r이 있을 때 m 빼기 rn이 바로 g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그래서 m 42랑 12 해보시죠. 좋아요. 42랑 12 12 그래서 첫 번째 턴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2 해서 이거는 6 6 한 방에 나오네. 이런. 한 방에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알고리즘을 그냥 설명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2랑 12를 대입을 해요. 그럼 그 다음 턴 84랑 8. 네. 84랑 8. 어. 어, 공약수가 서로 아, 많이 이거 한 번에. 공유를 안 해야 돼요, 공약 두 개가. 공약수로 공유를 많이 안 해야지. 그쵸. 맞아요. 그러면 서로 소인 거로 하죠. 7. 그 1이 나오겠죠. 근데 적절히 두 개 더해가지고 1 나오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84랑 7은 12 나오고 이것도 그냥 한 방인데요. 아무튼 있다고 칩시다. 네. 있다고 치면은 12분입니다. 네, n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는 요 6이 나온 거잖아요. 그 6은 이제 m 빼기 qn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0이랑 6이 나오게끔 n m 빼기 qn 이런 이제 과정을 반복을 할 건데 딱 두 스텝만 잘 관찰을 해보면은 요 두 녀석의 그 최대 공약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서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g가 n도 나누고 m도 나눈다고 했을 때 그 m 플러스 뭐 n도 g를 나누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빼기도 될 거고 그러니까 m 빼기 n도 될 거고 2n도 될 거고 3n도 될 거고 그래서 qn도 돼서 이쪽 스텝의 GCD랑 이쪽 스텝의 GCD가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텝이 넘어가는 거를 보면은 그 다음은 이제 m 빼기 qn이 나올 거고 근데 이거 그냥 뭐 그 다음엔 여기는 이제 이 녀석으로 얘를 나눈 나머지가 나오는
그래서 n 빼기 q2에 n 빼기 qn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게 마치 행렬 곱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스텝은 mn에다가 행렬을 어떤 식으로 곱하는 거랑 같냐면 0, 1에 1 마이너스 q 이렇게 곱하는 거랑 같고 그 다음에는 이런 행렬을 한 번 더 곱한 거랑 같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뒤집어지고 q 두 번째 q 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복을 쭉 하는 거는 요런 행렬들을 쭉 무수하게 곱하는 거랑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한방콘 난 사례처럼 요 밑에가 언젠가는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줄어들어서 0, 뭐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GCD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뭘 찾은 거냐면은 어떤 행렬 A에다가 MN을 이렇게 했을 때 GCD 0 이런 걸 찾은 거니까 요쪽 파트, 위에 쪽 파트 보면은 이제 GCD 구하는 이제 A하고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이디얼 덧셈이랑 왜 상관이 있냐면 아이디얼 덧셈의 정의를 할 시간이 없는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이 돼서 네, 그 질문은 안 받고요. 네, 네, 그리고 아고라나 라운지에서 질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지금 이제 윤현민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간 이렇게 제가 할게요. 화면 공유를 끄는 법이 무료인데 공유 중지 눌렀습니다. 네, 누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소리 아, 잠깐만요.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제 걸로 하실 거죠? 네, 쉐어는 아이패드로 하고, 네, 제 걸로 쉐어를 하고 그러면 제가 소리를 끄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였지? 어디서 한다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됐죠? 네, 좋습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것은 샘플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샘플링을 위한 방법론으로 스토캐스틱 옵티멀 컨트롤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이라는 것은 확률 분포를 내가 이제 샘플하는 것으로, 샘플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확률 분포가 어떤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써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은, 그,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줘가지고, 분자는 이렇게 써주고, 아래, 시그마, 뭐, 루트 이파이 어쩌고저쩌고 그 친구는 대충 대투로 쳐가지고, 하면은, 이런 꼴이 이제 정규 분포에 정확한 제시가 되겠죠. 뭐, 평균 분산은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고, 혹시 지금 화질 괜찮으신가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네. 그랬을 때, 보통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 분포 식은 주어져 있는 경우고, 우리가 이거는 아는데, 실제로 샘플을 할 수 있냐라는 거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 내가 정말로 X1부터 XN, 이 값들을 요구하거든요. 이 값들은 그 파이 X라는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이제 뽑혀야 되고, 내가 정말 이런 X1부터 XN이라는 샘플을 뽑을 수 있느냐가 샘플링의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어, 파이 X라는 수식을 알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를 아는 것이랑 내가 X1부터 XN을 뽑을 수 있는 것이랑은 정말 별개의 문제여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내가 분포를 뽑을 수 있다는 거는 단지 정규 분포만 다 뽑을 수 있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렇게 음, 이런 친구들만 내가 이제 실제로 샘플이 가능하고, 뭐 이 친구들을 정말로 점을 찍어 보면은 여기 M
그리고 그냥 그 곡선을 대충 그리면은 여기는 뭔가 깍들이 몰려 있을 거고 여기는 좀 버리는 이런 식으로 내 깍들을 추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보통은 전기분포에서만 추출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당장 이 u라는 함수 전기분포는 이게 2차인 경우인데 u라는 경우를 이거를 뭐 4차로 이제 올려가지고 보통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분포 이름인데 이렇게 4차로만 올려도 이거를 그 샘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게 챌린징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거 어떻게 그 샘플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그 샘플링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여기서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정규 분포는 일단 샘플링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표준 정규 분포 여기 0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이렇게 입자들 이렇게 여기 점들을 뽑으시는 거고 일단은 그 정규 분포에서 이 x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x들을 뽑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어찌어찌 잘 움직여가지고 어 잠시만요. 색을 그러면은 그럼 이걸 따르는 분포는 대충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이렇게 되는 분포이고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다가 뭔가 모여 있는 걸 원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 예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일단은 정규분포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적절히 이 각각의 n 개 점들마다 잘 움직이는 그 거동을 잘 줘가지고 얘네 이렇게 잘 움직이게끔 해주고 뭔가 식을 잘 셋업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정말 이 입자들을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리고 뭐 여기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뭐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이론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해당 분포를 이제 그 확인을 해준다. 라는 게 되면은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확률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일단은 x0, x0라는 것은 정규분포에서 뽑고 그리고 이 XT라는 그 확률 과정이 적절히 이제 따르는 방정식이 있을 거고 그거를 내가 잘 마련해서 얘를 정말 움직여가지고 X1 최종적으로 얻은 그 확률 분포가 이제 타깃하는 그 분포를 따르게끔 이제 유도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약 5분. 네네. 앞서 말한 그 스토캐스틱 옵티멀 컨트롤이라는 것이 그 약자로 SOC라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 해서 그 앞선 확률 과정에 대한 방정식을 이제 좀 명시적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보통 확률 과정에 대한 방정식은 SD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특별한 꼴로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요. 이게 제일 심플한 꼴이고 그리고 T가 0에서 1까지 이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은 내가 U라는 게 이제 T랑 X를 받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U라는 함수를 적절히 이제 내가 잘 찾으면은 이 확률 그 분포를 T는 0 시점에서 그 분포에서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류를 떻게 이제 잘 찾는다라는 거는 네, 정답인 류를 찾아가지고 x1 유스타가 원하는 이제 분포 이 파이로 작게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스토캐스틱 옵티멀 컨트롤에 이제 따릅니다. 그럼 이 u라는 함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리고 대체 어떤 문제를 해답할 것인가인 건데 이걸 조금 제가 생략을 하면은 그 u라는 그 함수에 대해서 이게 누가 아예 뭐 만약에 그냥 항등적으로 0이라는 함수를 주면은 x 제로는 이제 뭐 정규 분포에서 시작을 할 텐데 뭐 t가 0.5, 1 갈 때나 그대로일 테니까 얘도 그대로 정규 분포에서 머물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한참 아까 그 위에서 말한 분포 이 친구랑은 아니 거리가 되게 멀겠죠. 그래서 적어도 u를 좀 잘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이 u 함수 이거 u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포스트라는 것을 이제 할당하게 됩니다. 얘를 어떻게 주게 되냐면 정말 적분하는 것으로 주는데 내가 그 유를 움직이는 비용
그 정말 이 유의 크기를 이제 재주는 것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 움직였을 때 그 최종 그 시점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제 코스트를 하나 이제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G는 이제 내가 선택하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U를 최소한 움직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최종 그 코스트까지 잘 셋업했을 때 내가 이제 그 U를 그 최적화할 수 있는 문제 셋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셋업해서 이 J 코스트의 최소값이 뜰 경우는 그 유스타를 찾아주어 그 결과가 이제 원하는 그 분포인 그 파이가 되게끔 이제 문제를 셋업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적 그 아까 이제 옵티멀 컨트롤에서 옵티멀이라는 게 두 가지 맥락으로 이 U라는 것을 최소로 쓰겠다, 그리고 이 코스 그 문제를 이제 셋업해서 이 비용이 이제 최저가 되는 그 U를 찾겠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어, 이 그 뒤에 수식에 대한 스토리라는 좀 일단 생략을 하겠고, 좀 정답만 말을 하면은 아까 이 J라는 것을 이 U에 대한 비용과 그 최종 그 이게 터미널 코스트라고 하는데, 최종 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만 셋업을 해주면은 어 U라는 것은 그 초기 분포, 아까 뭐 정규 분포에서 끝나면은 그 이해가 되겠죠? 뭐 파이 같은 경우는 아까 하고 U가 아까 뭐 4차식 블라블라 해가지고 내가 그 파이를 샘플은 못하지만은 이 분포에 대한 수식은 알고 이 수식이 4차식으로 내가 아는 4차식으로 뜬다는 걸 아니까 얘가 계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얘를 수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 비용을 이렇게 셋업을 하고, 그리고 그 이 비용 최저가 되는 유스타를 찾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이 유스타는 정확히 이 목표한 그 분포 파일을 정확히 만들어 내줍니다. 이게 그 스토캐스트 옵티멀 컨트롤이 샘플링을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이론적인 그 것이 좀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설명하는 것이 좀 시간이 이제 빠르다 보니까 키워드만 말을 하면은, 이게 수젤에서 그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그 키워드가 여러 등장했는데, 여기서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게 이제 개입을 하고, 그 해로서 이제 그 앞선 그 문제 셋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아, 내가 저 문제를 풀면은 그 엑선 뉴스타를 이제 얻었을 때 얘가 원하는 분포로 잘 타겟해준다. 이렇게 이제 그 샘플링 문제를 해결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 샘플링 문제라는 거를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근데 샘플링이라는 것 자체도 좀 모티베이션이 없을 수 있고, 근데 네,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하나 실제 활용 사례를 좀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은, 이게 특히 좀 이제 쓰이는 분야가 이제 분자 샘플링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입자가 만약에 이제 두 개가 있다 했을 때, 또 얘가 이제 질량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둘이 그 질량도 있고 뭐 자체로 뭐 그 끄는 힘 전지하기 이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 힘이 있어서 너무 멀면은 그 끄는 힘이 있고, 근데 너무 가까우면은 이 둘이 너무 가까워서 그 미는 힘 반발이 있어서 이게 멀어지잖아. 그래서 적절히 평형점을 이루는 그 위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식으로 쓰면은 뭐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가 이렇게 최소가 될 때 제일 안정적인 위치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좀 모델링 하고자
분자의 입자를 그 분자들의 시스템을 생각하는데 X1부터 Xn 이 분자들의 시스템 생각한다. 전체 X라 주고요. 뭐 얘는 뭐 R2나 R3로 주겠습니다. 하면은 얘는 이제 3n 짤이 이제 그 벡터를 셋업을 해두고 그리고 이 이 분자들 각각 분자라면 안 될 것 같고 이 입자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아까 같이 너무 멀면 이제 당기고 가까우면 밀어낸다. 라는 그 관계로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분포가 앞선 이런 확률 분포로서 이제 등장하는데 이 확률 분포는 어떤 거냐면 그 각각의 그 입자들 두 개의 초이스에 대해서 얼추 이런 식으로 그 두 입자 xi, xj가 있다면은 이 두 개가 적절히 이제 R0 근처에서 좀 평점을 가끔 하는 식으로 이 에너지를 셋업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이 모든 입자들이 다 얼추 R0 거리 그 근방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입자의 시스템일 거다라는 것을 원하는데 실제로 이게 내가 내가 이제 실제로 이 X1부터 Xn의 그 예시로서 얻어질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인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그 시스템을 데이터로서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얻을 것인가? 앞선 그 셋업대로 내가 원하는 그 분포를 그대로 파이라고 두고 앞선 식을 그대로 쓰고 뭐 처음에는 뭐 정규 분포에서 시작을 한다 하자. 그럼 입자들 다 원래 이 원점에서 모여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앞선 속에서 옵티멀 컨트롤의 문제를 셋업을 해서 그 문제를 풀면은 그게 좀 문제 복잡해지긴 하겠지만은 이게 그 파이로 가는 이제 그 경로를 잘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시스템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게 여러 응용으로 뭐 분자의 이성질체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미질의 그 시스템을 뭐 새로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여러 응용 사례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좀 네, 널리 쓰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자 하였고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분 딱 됐어. 질문은 네, 아마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유 중지를 하고 그다음이 지용현 선생님이죠. 그래도 지용현 선생님, 이거 여기 드릴게요. 제 마이크로 들어가 너무 무섭 아, 네, 제가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나요? 몰라요. 일단 들린다고 생각하고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 들리시면 온라인 네, 네. 네, 여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통신 수학에 쓰는 어떤 코딩 띠어리라는 분야가 있고 그 코딩 띠어리 내에서 어떤 수학적인 요소들이 쓰이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크게는 수량대수, 그다음에 대수학적인 얘기들이 일부 어떻게 엮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해밍 코드는 안 할 거고 리니어 코드, 시간이 된다면 사이클 코드까지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코딩 띠어리 이런 것도 왜 하냐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생활에서 오류들을 되게 많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CD는 잘 안 쓰는데 CD 같은 거 예를 들면 스케치나도 우리가 잘 쓰잖아요. 쓸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일부 데이터가 좀 날라가도 그런 데이터들 보관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어떤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류 정정의 일종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날아가는 와중에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네트워크 상에서도 어떤 비트 플립 같은 어떤 오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오류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위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위성은 이제 우주에 있다 보니까 우주 방사성 때문에 되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류에도 잘 돌아가는 설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오류 정정 기술이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모델로 하는 게 이제 이 코딩 티어리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딩 티어리가 크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 노이즈가 존재하는 이 생활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정정하면서 이제 우리 기술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런 비트 스트링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중간에 어떤 0으로 하나 비트 풀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뭐가 해야 되냐면 오류가 나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를 찾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오류를 찾았다고 하면 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가? 그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나이브한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비트 제로나 1을 통신해서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냐면 그냥 0을 한 여러 번 보내요. 그다음에 1도 여러 번 보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0일 0으로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0이 더 많으니까 0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최소 3개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2개면 이게 만약에 2개인 경우는 0이 1, 0이면 이게 1이 가는지 0이 가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개는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때 최대 그 디텍터적인 게 최대 2비트 플립은 디텍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원래 그 0을 보냈을 때 000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011 아니면 100 110 뭐 이런 식으로 2개가 필립됐던 것을 디텍터 주는데 우리가 최대 수정할 수 있는 것은 3비트 정도만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0을 보낼 때는 00이 되고 1을 보냈을 때는 1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000, 111. 그랬을 때 우리가 오류 수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리라는 개념을 생각해요,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면 000하고 111은 한 비트 차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000을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꽤 잘 이렇게 오류 정정이 잘 되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효율성 따질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 주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비트를 보내기 위해 세 비트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때 계산을 3분의 1로 이렇게 레이트를 이렇게 좀 표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한 비트를 보낼 때 세 비트를 보내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그 약간 비효율적인 해요. 우리가 한 비트 보낼 때 세 비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는 데이터는 2 기가바이트일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 배 뻥튀기 한다? 그러면 되게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코드를 생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동작되는 이유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리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000, 111이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거리는 충분히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걸 각각 번지름을 1, 1을 정확히 하나만큼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거리가 1, 1, 1, 1, 1, 1이기 때문에 오류 정정이 되게 잘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좀 논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요 비트블립에서 사용하는 디스턴스는 기본적으로 해밍웨이트 갖고 쓰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단순히 얼마나 다른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비트가 이제 딱 세 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3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거 제가 뭐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패스하는데 이렇게 해밍 디스턴스 자체는 우리가 매트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C1부터 C5는 얘는 제대로 그 동작이 되는 경우고 빨간색은 제대로 이제 안 바뀐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에서 000이 된 경우는 그냥 초록색인 경우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0인데 막 1, 0 이렇게 바뀌었다. 이러면 저희가 이 빨간색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히려 이때 디스턴스 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디스턴스를 우리가 조금 그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얘 정도 하나 정도는 정정할 수 있을 거예요. 얘 이렇게 10보다. 그리고 뒷선 좀 더 넓었을 때, 그럼 얘는 이렇게 정정되고, 얘는 아직 모르겠고, 얘는 얘로 정정될 거야. 근데 이게 그 문제되는 게 좀 커지다 보면 이게 겹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얘로 해야 돼라는 문제가 해줄 수가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뒷선 논할 때 기본적으로 커렉션 이 볼이 오버레이가 없어야지 우리가 그 디코딩 자체를 유니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뭔가 어떤 디스턴스 논하는 개념들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신 모델에서 어떻게 좀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매치가 만약에 0일 때 이렇게 막 000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얘를 인코딩 과정에 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인코더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0에서 000 이렇게 바꾸는 이런 인코딩 돼서 나온 놈을 우리는 코드 워드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우리가 코딩 쪽에서 말하는 코드의 정의는 뭐냐면 코딩에서 말하는 코드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 코드 워드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코딩 된 놈들을 모아온 것들을 우리는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이즈 채널 같은 거 생각하는 게 에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채널. 그랬을 때 그때 받은 벡터를 y 벡터로 했을 때 y는 여기 그 받은 코드에다가 노이즈가 어떻게 더 가미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코드 다시 메시지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질문에 x랑 x 해시 같냐라는 질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데이터 x만 그 통신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충분히 이 노이즈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충분히 데이터를 잘 송수신하기 위해서 코드 워드를 얘를 변환시켜주고 걔를 받은 벡터를 통해서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뭔가를 바꾸고 그 바꾼 데이터를 날려가지고 다시 받은 인원들은 디코더라는 것으로 다시 메시지를 복원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 이게 잘 되게끔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통신 모델이자 기본적으로 이게 코딩 티어리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 신기하게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런 매핑 이렇게 해놨는데 얘네들은 그 각각은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어떤 우리 매핑 생각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행렬을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맥락들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고요. 그 여러 코드들이 있는데 어떤 레이트가 이제 높을수록 우리는 되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을 보낼 때 막 000 이제 3개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4개 필요하다 그럼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데이터를 보낼 때 많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트가 그 값이 올라갈수록 그 저희가 효율적이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파워풀한 코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그 코렉트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는 이 디스턴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적당히 이제 겹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많은 오류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 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높은 레이트 통해서 효율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많은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가를 통해서 얘가 이 코드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리니어 코드고요. 그래서 리니어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리니어 알지브라 관련된 맥락을 가져온 게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 코드라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대수적인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 뒤에서 혹시 시간 나면 좀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코드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뭔가 메시지 0을 막 000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을 저희가 그냥 리니어 인코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 인코드된 요 데이터들을 모아준 게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코드 워드라고 부르고 이 코드 워드들을 모아준 집합을 우리는 코드라고 부르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벡터 스페이스로 좀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부분 공간이에요. 벡터 스페이스. 왜냐면 이제 여기는 한 개고 여기 세 개니까 얘는 F2의 3으로 이제 바꿔주는 어떤 그런 리니어 매핑에서 그러니까 F3의 어떤 부분들 서브 스페이스인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코드라고 부르고 그냥 여기 원소들은 그냥 코드 워드라고 용어적으로는 그렇게 좀 부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서 행렬들을 좀 생각을 해서 쓰는데 여러 가지 행렬들은 우리가 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메시지 만약에 0100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이브한 생각은 0100 뒤에 어떤 그 페리티만 그 체크해주는 여성분 게 되게 자연스러운 기술이 생각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애초에 생성할 때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냐면 이 행렬의 특징이 여기는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 곱했을 때 앞에 데이터는 그대로 나오고 요 뒤쪽 내로만 페리티 정보로서 그것만 추가해줄 수 있는 행렬로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시스테매틱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우리가 페리티를 붙이면 되는데 메시지가 막 바뀌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복원해낼 때 실질적으로는 메시지 뒤에다 페리티 정보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고 싶은 게 어떤 하나의 욕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션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하는 방식들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킷 체크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시지에서 000을 받았을 때 이걸 그 노이즈 채널에서 받아야 그럼 얘가 뭐 000일 수도 있고 아니면 0 아니면 100 이렇게 비트 플립이 날 수도 있는데 얘를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냐면 내가 받은 놈이 0이면 에러가 없는 거고 0이 아니면 에러가 있다고 판단하는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행렬의 커널이면 커널의 원소면 기본적으로 0일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에러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페리스테크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인 거네, 하나의 그냥 영어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봐요. 그러니까 페리스테크다가 우리가 수련받은 벡터를 넣어서 증상을 봐요. 0이 아니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류를 디텍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류를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코렉트 하냐의 문제는 그 코드마다 약간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는 요거를 이제 보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편하게 보낼 것이냐, 내지는 네가 나중에 수신 받았을 때 어떻게 편하게 얘를 디코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인코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얘를 디코딩하는 방식은, 그래서 페리체크 매트리스라는 것에다 이 퓨전 벡터를 곱해서 0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보고서 판단해 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한 12분 정도인데, 그 마지막으로 그 사이클 코드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이걸 실제 구현한다고 하면 얘를 행렬 정보를 컴퓨터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행렬이 되게 커지면 되게 그 다 올리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하냐면 그 사이클 코드라는 것을 고려하는데, 그 사이클 코드라는 건 뭐냐면 1, 0, 1, 0, 1, 1이 얘가 어떤 코드의 그 엘리멘트를 했을 때 얘를 그 한 비트 로테이션 시켜요. 그럼 얘가 1, 1, 0, 1, 0, 1이 될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코드 워드가 되게끔 이런 식의 코드를 생각해주면 우리가 얘를 사이클 코드라고 부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얘 대수적으로 어떻게 컨스트럭션 해주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C1, C2, C3 있을 때 C3, C1, C2도 얘 코드 워드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시트 x 되고, 이제 x 플러스 시트 x 플러스 C3 x 제곱인데, 그럼 이거 바꿨을 때도 코드 워드가 되려면 C3 플러스 C1 x 플러스 C2 x 제곱이 돼야 돼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x로 곱해요. 그러면 요건 되잖아요. 그러면 x 세제곱은 C1이 나오는데 이 x 세제곱을 1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쿼션트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션트 갖고 우리가 쿼션트 링 갖고 우리가 칼색 사이클 코드 얘기할 수 있고, 정확히 이 사이클 코드의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이 쿼션트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사이클 코드를 얘기해 줄 수 있어가지고 대수적인 맥락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아이디어에 되냐는 얘기는 제가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사이클 그룹 과정에서는 대수적인 맥락에서 쿼션트 그룹의 아이디어로서 대수하게 아름다운 사안의 예시 모두 엿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도 제 걸로 오디오 연결할게요. 네, 마이크 거기서 쓰시나요? 네. 아, 네네네. 그러면 정승민 선생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이렇게 뭔가 다들 본격적으로 해올 줄 모르고 또 어제 밤새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한번 두 줄 최대 떡밥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고, 이거를 만든 모티베이션은 일단은 그 아기자기에서 이제 옛날 채널지기님이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나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이스한 펑션들을 모아놓고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할 거면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지 왜 정복이 하냐 하는 그 말의 초점 컨셉을 얻어서 이제 리만 지오메트리에서부터 이제 듀얼 알파 지오메트리로 가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의 간략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는데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확률분포들의 기하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클리드 거리를 주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 간단하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들의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한 확률 분포 파라미터들의 공간, 정규 분포로 치면 평균과 지금 표준 편차의 공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분포 위에 점 하나를 이제 A와 이제 뭐 B를 뭐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확률 분포들의 공간에서 유클리디안 공간을 주게 되면은 이 두 분포는 이제 그 같은 거리를 가지지만은
이렇게 분포들의 페어는 같은 거리를 가지지만 실제로 확률 분포 차원에서 보면은 A와 B가 겹치는 면적이 좀 더 넓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더 가까운 애들이고 C, D가 좀 더 멀지 않을까? 이런 컨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들의 거리를 잘 정의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 천재가 이제 피셔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어떤 추정치의 분산을 나타내는 이런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리만 매트릭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최초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확률 분포가 있었을 때 그 확률 분포에서 이제 언제 이 확률들이 가장 커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추정치를 얻어냈는데 이 피처 인포메이션은 일종의 이런 D가 1일 때는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로그라이크드 펑션의 좀 곡률 같은 이제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처 인포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이 GI 세타마다 정의가 되고 이제 이런 G들을 모아놓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잘 있는 거겠죠. G11 세타. 그래서 공분산으로 통계하기 익숙하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리만 매트릭을 이제 줬을 때는 이제 한 평면이 저 평면에 대해서 이제 내적을 부여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 저평면 안에서의 기하학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분포와 이 분포의 이제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아직 무리가 있는 모습이어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좀 어떻게 줘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리만 매트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리만 기하학에서는 이제 거리를 주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은 이제 리만 측지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리만 매트릭을 적분한 값으로 거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피처 매트릭을 다음과 같이 어떤 디세타와 이제 디세타의 내적 안에 이제 그 피처 인포메이션을 매트릭을 넣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이제 리만 기하와 하는 게 좀 비슷해지죠. 그래서 이제 피셔 라우 디스턴스는 이제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피셔 라우 디스턴스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 디스턴스라고 부르는데 라우어의 업적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D세타에 대해서 어떤 측지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매트릭들을 이제 잘 적분을 해주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들의 모임이 있었을 때 피세타 1과 피세타 2의 사이 거리는 이렇게 이제 리만 특지선을 통해서 이제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정규 분포가 이제 푸앙카레 매트릭을 따라가지고 뭐 어플 플레인과 아이소메트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피처 인포메이션을 이제 계산을 해서 구해보면은 이제 뮤, 시그마 평면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 제곱분의 1에 이제 1, 0, 0, 2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푸앙카레 매트릭이야. 뭐 잘 늘리면은 이제 아이소메트리하다 뭐 이런 얘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퍼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를 측지선을 잴 때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재거나 혹은 같은 X축에 있을 때 이제 높이 이렇게 측지선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 분포들 사이의 거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측지선을 따라서 먼저 그어주고 이 측지선을 적분하는 방식으로 이제 거리를 정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리마니안 지오데식 같은 경우는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계 미분에 대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다별량 정규분포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분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통계학에서는 마할러노비스 디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리가 잘 있고 그다음에 평균이 같을 때는 뭐 fine invariant 리만 디스턴스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잘 리마니안 지오대식을 줄 수 있는데요. 이제 평균도 분산도 다른 경우에 이제 분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어떤 분포들끼리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서 이제 평균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벡터와 이제 행렬로 주어졌을 때
이런 경우에 둘 사이의 거리를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클로즈드 폼이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좀 수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은 이제 KL 다이버전스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윤현미 선생님이 하신 부분 중에서 이거와 비슷한 형태가 아무튼 있었죠. 여기에다 이제 기대값 사실 취해주면은 이제 로그 피세타 1 x 뭐 피세타 2여서 아마 설명하셨던 거에 이제 두 번째 항이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주목을 했는데 왜 주목을 했냐? 얘를 이제 그 테일러 곱수를 이용해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요. 얘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피처 인포메이션 매트릭과 이제 2분의 1 한 거와 이제 비슷해집니다. 근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3차 미분까지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리만 매트릭을 이제 보지 않는 새로운 기하학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확률 미분 기하 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3차 미분까지 해서 텐서 계산하고 뭐 이제 크리스토퍼 심볼 계산하고 하는 것들을 봤었을 텐데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그 KL 다이버전스에다가 세타 프라임이 세타 이거 계산한 다음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크리스토퍼 심볼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생긴 건 좀 복잡하게 생기지만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제 아까 전에 방금 봤던 이 두 크리스토퍼 심볼에 대해서 항상 0을 만들 수 있는 이제 IJK 모든 IJK에서 0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세타와 이제 에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세타와 에타가 이제 존재를 하면은 이거를 아까 전에 봤던 그 지오대식을 열심히 풀어주면은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풀어주시면은 이제 그 세타 t가 세타 제로 플러스 뭐 t의 v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항상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듀얼 알파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확률 분포들의 거리를 재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그 리마니안 지오대식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에타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플랫한 좌표계와 이제 세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플랫한 좌표계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이제 잘 좀 그림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에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타를 먼저 봅시다. 세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타 좌표계에서는 이 둘 사를 잇는 지오대식이 리네어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제 듀얼 지오대식인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M 커넥션 이렇게 부릅니다. M 커넥션으로 만들어진 측지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져서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에타 기준으로 이제 좌표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또 그 리네어한데 여기선 세타 좌표계가 휘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듀얼하게 이제 플랫한 스페이스를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이점이 있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아마리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의 컨셉이 들어가는데 일반화된 피타고라스 정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듀얼 지오대식을 쓰면은 이제 이 두 측지선이 수직이라고 했을 때 KL 다이버전스 기준으로 이제 이 크기와 이렇게 그 KL 다이버전스는 대칭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것과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수직일 때 이 측지선들의 KL 다이버전스가 얘의 KL 다이버전스와 같다. 이런 일반화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뭐 자명하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매트릭의 2분의 1의 제곱과 좀그 주변에서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같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사실 K의 다이버전스가 이제 거리의 제곱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오대식을 할 때 같은 종류의 지오대식을 가져오면 안 되고 이제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먼저 움직여야 되냐면 이제 P에서 내가 R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P에서 Q로 먼저 M 지오대식, 그러니까 듀얼 지오대식으로 먼저 움직이고 이제 Q에서 R로 갈 때 이 지오대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여기에서 M 지오대식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E 지오대식이어야 돼서 이 순서 같은 경우는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오른쪽에는 사실 제가 좀 시간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 좀 대충 그림만 넣어놓고 말로 때우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ML이라고 하는 통계학적인 어떤 평균이나 데이터에서 추정치를 얻어내는 그런 관점이 사실상 M 프로젝션이다라는 주장을 클레임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만들어내는 PN이라는 분포를 주고 여기가 뭐 대충 뭐 정규 분포들을 모아놓은 매니폴드로 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그 정규 분포의 매니폴드 위로 프로젝션을 내릴 수 있고 여기는 이제 M 지오대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M 지오대식이 이제 사실상 충분 통계량을 보존하도록 하는 매트릭이어가지고 이제 어떤 내가 데이터를 분포를 받았을 때 평균과 분산이 같은 모델 매니폴드 위의 분포로 대응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 2, 2, 4가 있으면은 뭐 평균 3으로 하겠습니다. 평균이 뭐 2고 분산은 뭐 대충 1이라고 하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션을 때리면은 이게 1의 제곱인 거죠.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프로젝션을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가정하는 여기 P에 트루 파라미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쪼갤 수 있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가 데이터가 정해지면 이 트루 파라미터의 총 거리가 정해지는데 이 총 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얘가 가장 짧아지려면은 얘가 최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규 그 MLE를 M 프로젝션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 분포가 그 매니폴드 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M 프로젝션이라는 건 사실 거짓말인데요.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시면 금융 스터디에 올려주신 뭔가 그런 자료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N 지오대식, E 지오대식에서 E랑 M이 뭔 말인가요? 아, 이게 이게 맥락에 맥락에 따라 따라 좀 좀 다르긴 다르긴 한데요. 한데요. 그 그 보통은 보통은 MGO MGO 대식을 대식은 이제 이제 맥시마이제이션이랑 맥시마이제이션이랑 동치로 동치로 보는 보는 것 것 같고요.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어떤 걸 거를 뭐 뭔가 최대화하는, 최대화하는, 이제 최소화하는 최소화하는 뭐 이제 그런 프로젝션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지오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의 의미에서 이제 어떤 기대값을 취해서 이제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 이제 기대값을 취해가지고 새로운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뭔가 따온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 감사합니다. 네, 그 나머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이제 그 디스코드의 아고라나 아니면 뭐 다른 채널들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정기현 선생님 혹시 발표하시나요? 아, 네. 저는 뭐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긴 했는데 네. 하려면 그냥 요 논문 소개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그 네. 퇴실 시간도 있어서 한 10분 정도 안에 아, 혹시 그래요?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공유를 잠시만요. 그냥 카메라로 요거 보면서 할까요? 네, 뭐 그래 아니면 혹시 아이패드 빌려줄 수 네네네, 아이패드로 하시겠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화면에 공유가 되는 거 있는 거? 그건 제가 공유를 하면 돼서요. 아, 그래요? 네네네. 위에 연결돼 있어요. 제 걸로 연결이 돼 있어서. 아, 네. 네, 네. 그래서 마이크를 윤현민 선생님 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제 거를 공유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말씀 해보시죠. 네네. 그 10분 여기 아, 네네, 아니요, 시작할 때 누르고 하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지금 실리콘 위에 논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시즌 논리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리니어 템포럴 로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 다음에 그 최근에 나온 또 다른 종류의 시제 논리 체계가 있어요. LDLF라고 하는데 LDLF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시제 논리의 정의는 그 바쿠스 나우르 폼으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아토믹 포뮬러들이 있고 이 아토믹 포뮬러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엔드 연산 여기까지 하면은 일반적인 명제 논리거든요. 일반적인 명제 논리인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시제 연산자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호로 나타내가지고 동그라미 기호로 나타낸 거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일 때 이 명제가 참이다. 우리가 이제 시제 논리를 보통 다룰 때 이제 연속적인 시간을 다루지 않고 불연속적인 시간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그 다음 순간 있어요. 이전 순간 또는 다음 순간 있어서 그냥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은 그 다음 순간에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제 1, 명제 2가 있을 때 until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이렇게 대문자 요로 쓰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p until 이런 식으로 쓰면은 q가 참이 될 때까지 p가 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에 q가 참이 되기 전까지는 p가 무조건 참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until 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 스트롱이 있고 또는 스트릭트 그리고 또 로지안 폼이 있습니다. 좀 약한 형태가 있는데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Q가 미래에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갈리는 거고 보통은 스트롱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써가지고 다이아몬드 P라는 새로운 어떤 연산자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true until P 여기서 until은 스트롱 until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앞에 있는 명제는 true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 n가에는 p 명제가 반드시 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또 다른 명제를 정의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죠. 그 다이아몬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또 다른 박스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 앞뒤에 부정을 한 번씩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도 P가 아닌 적이 없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항상 P가 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미래에 항상 P가 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니어 템포럴 로직이 정의가 되는데 그 이 리니어 템포럴 로직의 경우에는 이 그 월퍼라는 유명한 그 컴퓨터 과학자가 증명한 그 표현력 한계가 있습니다. 네. 표현력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리니어 템포럴 로직의 어떤 그 표현력 한계를 극복하려는 어떤 다른 논리 체계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오늘 소개를 드리려는 네 LDLF 맨 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 페이지가 네. 수업부터 있어. 네. 네 여기서부터는 네. 페이지인 거죠. 네. 그래서 LDLF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 위에서 소개드린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템포럴 로직 있잖아요. 이 리니어 템포럴 로직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무한시간 모델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비기닝이 있거든요. 비기닝 of time.
있고, 그 다음 순간 있고, 그 다음 순간 있고, 이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LTLF라고 해가지고, LTLF는 어떤 유한한 시간 트레이스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그 위에서 정의한 LTL 그 연산자들을 똑같이 이용을 하는 건데, LTLF는 당연하게도 LTL보다 훨씬 더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LTL이 이렇게까지 표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LDLF가 제한된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거를 예로 들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 이 명제를 지우개 이걸로 하면 되죠? 네. 네. 자, 박스 다이아몬드 P 요거를 보면은 P가 무한번 발생한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인 LTL에서는 이런 뜻이 돼요. 네. P가 무한번 발생한다는 뜻이 되는데 LTLF로 제약을 시켜 놓으면은 이게 이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LTLF에서는 파이나이트 하기 때문에 이 라스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라스트 엔드 네.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저희 여기 P라고 썼으니까 네, P가 참이 된다. 참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P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력이 더 떨어집니다. 근데 LTLF에서 어떤 그 프로포지셔널 다이나믹 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포지셔널 다이나믹 로직의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서 LDLF라는 거를 만들면 LTL보다 오히려 표현력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논문이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한 10분까지. 아,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그 LDLF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냥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LTL 같은 경우에는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의가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R이라고 쓸게요. R 여기서도 이제 바코스 나우를 폼으로 하면은 여기서 fi는 그한 글자거든요. 한 글자. 네, 이렇게 하고 R R1 더하기 R2 이거는 합집합이고 컨케이트네이션 여기 세미콜론으로 쓰고 그 다음에 R 스타 스타는 이제 그 아비트라리 컨케이트네이션인데 딱 여기까지만 포함하면 아비트라리 컨케이트네이션은 빠지니까 그러니까 유한한 컨케이트네이션만 다루게 되죠. 이렇게 하면 LTL과 표현력이 일치합니다. 근데 아비트라리 컨케이트네이션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LTLF와 표현력이 일치한다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증명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 되나요? 질문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질문은 가서 먹을 때. 질문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퇴실 시간이 있어서 질문은 이제 나중에 아고라나 아니면 디스코드나 아니면 채널에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네, 이거 잠시만요. 아니구나.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네, 콜로키움은 네, 종료를 하겠고요.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